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하고 또 헬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는 H콘서트 삶을 맡는 김범수고요. 네,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뭐 워낙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날씨도 더운데 네, 많은 분들이 예.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아주 생기 발랄해 보이시는 모습인데 역시 해피하고 또 헬시하게 사시는 방법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런데 요즘에 많은 뭐 용어들이 신조어. 있는데 네, 네. 뭐 하우스 푸어 사실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집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요즘에 또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는 메디칼 푸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 메디컬 푸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치료비 때문에 집을 내다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한 가족분들 그리고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 집을 내다 파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경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의 뭐 상황을 메디칼 푸어라고도 하는데 네. 주변에서도 좀 많이 좀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습니까? 네. 예. 사실 이렇게 간단한 치료로 좀 나아지는 질병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요. 이렇게 중증 질환, 오랫동안 비싼 치료비가 드는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환자분들 또 그 가족들이 굉장한 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변 보면은 이 치료비 때문에 사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멀리 안 보셔도 돼요. 저도 아, 그러세요? 아주 뭐 풍비박산까지는 아니어도 네. 아버님이 암으로 자꾸 하시고 아, 또 어머님이 뇌출혈로 2번이나 쓰러지셨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고통을 조금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메디칼 푸어의 원인과 대처법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는데요. 이 기동민 의원님은 평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그런 보건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직접 모시고 좀 얘기 나눠볼까요? 큰 박수로 자, 맞아주시기 어서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요. 보건복지위원이 22명인데 제가 시운이 넘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막내입니다. 네, 막내 자격으로 여기 왔고 지역구는 서울 성북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그 막내시라서 그런지 뭐 인사를 굉장히 깍듯하게 이렇게 막내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이신데 그 위원회에서 막내라고 뭐 물 떠와라, 예? 또 혹은 뭐 가서 먼저 좀 의자 정리해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초선이라서 국회는 선수거든요. 예.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제 대학 후배가 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저녁에 전화해서 국회는 선수야. 예. 똑바로 잘해 이러더라고요. 후배가요? 예, 예. 반말하던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군요. 네. 아니 뭐 그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고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2명 중에 9명인데 예. 그 중에 6분이 여성이세요. 예, 그리고 3분이 남성인데 한 분은 현 보건복지위원장 4선의 양승조 의원님이시고 한 분은 4선의 전 보건복지위원장 오재세 의원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막내로서 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되셨으니까 네. 막내로서 더 많은 역할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네. 평소에 이 보건 의료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일단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라서 이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건강과 복지 가장 큰 영역이어서 당연히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김근태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그렇죠. 2004년,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으로 이렇게 쭉 일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보건 의료 분야, 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비록 막내이지만 많이 하시는. 예. 네. 근데 오늘 H 콘서트의 주제가 메디컬 푸어인데요. 네. 뭐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 계신 분들 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환자분도 계실 거고 환자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면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뭐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다 책임지지 못하고 개인과 가족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서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측면들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금방 김범사 아나운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한 10여 년 전에 다발성암이 생기셨어요. 저는 그때 다발성암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암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느꼈던 게 3개월 전에 이렇게 이 진단을 받았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3개월 후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 좀 이상하셔서 이제 병원에 가 진단을 했더니 뭐 가슴 쪽하고 폐 쪽에 동시다발로 이렇게 그 암이 진전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아주 초기에 그 발견하게 돼서 수술하고 나중에 방사선 치료 받고 이러면서 지금은 뭐 거의 완치가 되셨어요. 아유,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네. 그리고 예. 또 장인어른이 폐암 수술 하셨습니다. 정말 암 환자가 많고 여기까지만 하죠. 네. 저희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더 심한 경우도 있을 것 네. 같으니까. 전 국민의 고민이라는 예. 생각이 뭐 그런- 듭니다. 네. 근데 다행히 운이 좋은 거는 저희 어머님이나 장인어른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완치가 되어서 아유, 네, 정상적인 정말 생활을 하고 정말 계시는데 다행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제대로 치료되지 못해서 계속 정말 이렇게 메디푸어로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이런 치료를 해야 분들 하고. 많죠. 정말 고통 속에서 사실 텐데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너무 그렇죠. 비싸고. 그런 분들. 네. 네.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난제들을 잘 풀어내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그 과제일 텐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말씀 경청하고 국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기동민 의원님이 이 자리도 직접 또 함께 주최 또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오늘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서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동민 의원에게 박수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 메디컬 푸어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볼까 하는데 먼저 특별한 순서가 있지요. 네,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전문의이자 한국임상암학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대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대호입니다. 전 종양내과 의사이고 주로 폐암 환자를 봅니다. 특히 이제 종양내과 의사는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 주로 항암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이제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환자들은 사실은 완치를 바라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진짜 완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조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의학기술, 의료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고 이 완치가 기대되지 않던 사기 환자에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약들이 자꾸 개발됩니다. 그것도 최근 한 5년 사이에. 문제는 최근에 개발된 약이다 보니까 이게 참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환자들한테 또 우리 환자분들의 가족들한테 참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완치 기회가 있습니다. 약값이 비쌉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외래에서는 의사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 비용을 대드리기도 어렵고 근데 과연 사회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입니다. 암 환자들은 대부분 60대 이후에 많이 생기세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60대 중후반만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지금은 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한번 이제 고민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그래도 적게, 특히 오늘 주제인 메디컬 푸어가 되는 상황을 좀 더 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암에 대한 현재 치료 발전 속도를 조금 보여드리고 현재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것은 저희 항암제 치료 발전을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1969년도에 우연찮게 저희가 항암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쥐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약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약을 개발할 때는 정말 우연찮게 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존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아니면 뭐 태평양 섬에 가서 이런 약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만들 재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들어졌던 약이고 아직도 쓰고 있는 약제입니다.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제인데 이 환자분이 사실은 클리랜드라는 분이신데 73년도에 처음 이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셨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보면서 항암제를 쓰게 되면 완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의사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옆에 주변을 보셨지만 이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 너무너무 독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지금도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항암제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사실은 70년대 이러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항암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꼭 정말 해야 되는지, 문제는 또 이렇게 완치되는 환자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막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글리백 처음으로 표적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약제와 다르게 부작용이 적습니다. 환자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환자분들 계실 겁니다. 마법의 치료약. 그 이후에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2001년대 이주일 씨하고 여기 계시는 요 환자분을 제가 같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준 선생님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치료 같은 약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이주일 씨는 돌아가셨고 이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신약에 들어가서 지금 15년째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아이도 키웠고 아이들 이제 결혼도 시켰고 이제 애들 손자 손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표적 치료제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빈도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1000명에 하나 둘. 자, 과거와 다르게 부작용은 적어졌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완치시키거나 오래 사는 환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서 한 201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환자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환자들, 이렇게 표적 치료제에 잘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검사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찾는 방법들이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는 조금씩 찾기 시작합니다. 아, 어떤 환자가 이런 약이 잘 듣겠구나. 어떤 환자가 이런 약을 쓰면 큰 혜택을 받겠구나. 근데 이런 환자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2010년대 들어오면서 또 다른 혁신적인 약이 하나 개발됩니다. 여태까지는 종양의 어떤 특정한 표적을 공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바꿔주면 면역 기능을 특별한 일반적인 면역 기능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면역, 표적이 되는 면역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암을 치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필리모벨은 약 처음에 흑색종이 돼서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개월, 10년이죠. 10년에 완치율이 20% 정도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20%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이 약은 재밌게도 약을 계속 쓰지 않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매일매일 아까 그 15년 드셨던 분은 계속해서 15년을 드십니다. 근데 면역 치료제는 초반에 한 1년에서 2년만 쓰면 됩니다. 이 약은 초반에 한 4개월만 쓰면 됩니다. 근데 약값은 4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들어요. 이필루만 말고 다음에 새로 나온 약제, 선생님도 혹시 보셨을 겁니다. 니볼루마, 펜볼루치마.
이게 사실은 흑색종에서만 아니라 이제 폐암 아니면 다른 암 중에서 계속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암도 이제 나왔어요. 5년 생존율이 이 약을 쓰면 15 내지 20% 된다. 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5년 생존을 하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표적치료제와 이 면역표적치료제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표적치료제는 5년을 사셔도 저희가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면역치료제는 5년을 사시게 되면 완치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양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폐암, 두경부암, 혈액암, 네, 중피종까지 갈수록 넓어집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런 치료제로부터 혜택을 보는 종양과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을 잘 병합하면 이 치료 성적은 향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선물이 삐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삐삐 쓰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벌써 저희 딸내미는 벌써 아이폰 사달라고 오늘 아침부터 졸르고 있습니다. 예. 의료기술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20년 사이 너무너무 빨리 발전. 보다 많은, 보다 새로운, 보다 효과적인, 하지만 보다 비싼 약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지금 점점 고령화됩니다. 점점 저출산화됩니다. 이 비용을 과연 가족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문제. 자, 2010년부터 한번 우리나라하고 미국에 허가받은 약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숫자 하나하나 평균 내는 것보다 아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0년 허가됐던 약 2개입니다. 2011년 몇 개죠? 저희 연도별로 보면 점점 늘어납니다. 13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약 중에서 급여되는 게 몇 개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허가와 급여가 이제 두 단계로 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허가되자마자 바로 급여가 들어가요. 자, 보시면 그래도 상당수의 2010년대 초반에 나왔던 약들은 급여가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2016년에, 15년에 나온 약들, 16년에 나온 약들 보시면 급여가 어떤가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자, 가격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약들은 대부분 월 한 500 정도였는데 2015년 이후에 나온 약들은 적어도 월 1000이 넘습니다. 1년 약값이 1억이 넘습니다. 과연 1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한번 우리나라에서 소득 순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연봉이 1억 이상인 사람, 예,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연봉이 1억 이하인 사람, 우리 저기 샐러리를 받는 사람들 중에 1000만 명입니다. 제가 연봉 1억을 끊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보였지만 약값이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분은 자기 번 돈을 다 약값에 쓰셔야 돼요. 그러면 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그런 약들이 과연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좋으냐? 딜레마입니다. 2010년대 전에 나왔던 약들은 효과가 초반에 보였지만 끝에 가서 효과가 없어지거나 또는 실제로 생존기간의 연장으로 가지 않는 약들이 많았는데 지금 10년대 이후에 나온 약들은 이런 성공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장기 생존으로 가고 완치도 바라볼 수 있는 약들이 나왔어요. 이거 참 괴롭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삽니까? 하고 봤더니 1등 한국. 남녀 공이. 평균 수명 90세.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60세가 넘어가시는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의료 비용은 누가 감당하죠? 자제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제분들은 어떻죠? 요즘 출산율 죄송합니다. 저도 딸내미 하나밖에 안 낳았습니다. 대부분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당장은 어떤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보통 비급여 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가 약제입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비급여 항암제를 쓰고 있습니다. 소득순위 올라간다고 하면 비급여 약제가 부담이 덜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비급여 약제를 더 많이 씁니다.
결국은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되고 직접적인 환자들 직접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프시면 치료 안 하시겠습니까? 외래에서 요즘 자주 보는 일입니다. 저같이 폐암 보는 의사들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디까지 환자분을 치료해야 될 것인가? 의학적 판단 말고 윤리적 판단 말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 암 환자들이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질환과 다르게 한번 질환이 생기면 비용이 초반에 엄청 들어갑니다. 짧은 기간 내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다른 중증 질환에 비해서 써야 됩니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또는 희귀 질환 중에 상당 대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의료비를 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죠. 뭐 요즘 치매 환자들도 그렇고요. 암 환자는 조금 다릅니다. 초반에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건가? 또 환자 챙겨드리려면 가족들 한두 분이 꼭 옆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어렵습니다. 이 영화 아마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여기에는 이 영화에서는 1%의 상위 그룹은 이 들어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기계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합니다. 근데 99%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나갑니다. 의료 불평등, 계급 충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메디컬 푸어 하나로 끝날 거, 가정적 파탄도 가게 끝날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통합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약제 급여를 평가하고 실제로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투여가 됐는지 제대로 처방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욕 얻어먹는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WHO에서 이런 약값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좋겠느냐? 나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의 3배 이상을 쓰게 되면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없다. 대부분 1년 이하. 어떨 경우에 1년 이상 생명을 연장할 경우에 우리나라 한 나라의 국민 소득에 맞추면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한 2만 5천 불, 3만 불 되죠? 그럼 1년에 얼마죠? 한 3천만 원짜리 약만. 그렇죠? 1억이 넘어간 약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국가 재정에서 계산해서 하는 건데, 자, 우리 막상 환자를 보는 입장, 여기 계시는 환자분들 또는 가족분들 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제한된 의료 비용 가지고 이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거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의료진, 환자, 사회와 충돌합니다.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도 겪었고요. 실제로 지금 영국도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는 일본. 일본은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좀 부자예요. 우리보다. 왜 그렇죠? 세금 더 내니까요. 그런데 일본도 작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신약 하나를 허가해 줬습니다. 일본은 허가가 되면 바로 보험급여가 됩니다. 약 하나에 들어간 비용이 1조 2천억이었습니다. 일본 건강보험이 놀랬어요. 갑자기. 1조 2천억이 갑자기 약 하나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겠죠. 그중에 일부 환자는 생존 연장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보면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1조 2천을 약 하나에 추가 부담한다면 가능할까?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항암제 약가 부담 비용이 1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냐? 우리는 얼마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냐? 얼마나 써야 우리가 이런 약제 부담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영국은 재밌게도 이렇게 기준을 나눈데 정했습니다. 모든 환자한테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자, 생존기간이 2년 미만인 병, 심각한 병이죠.
약이 분명히 생명기간이 충분히 3개월 이상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 수가 7,000명이 안 넘어야 됩니다. 영국 인구가 저희보다 한 3배쯤 많은데, 예, 우리 같으면 한 2,500명 넘으면 안 되는. 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약 환자한테 쓰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어렵죠?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심사평가원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과연 전체 환자 수가 얼마냐, 충분한 생존기간이 있느냐.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이건 알아요. 어떤 병이 2년, 생존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걸 다 압니다. 누적 환자 수가 몇 명인지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 비용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보여줬던 약이 전부 다 언제적 약이죠? 2010년대 이후의 약입니다. 2015년 이후의 약입니다. 이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예상도 되고 환자한테 베네핏을 줄 거,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도 알아요. 이런 약 쓰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어느 나라도 이런 약을 함부로 급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조금 더 내면 되죠. 얼마를 더 내야 되죠? 10,000원? 50,000원? 10,000원? 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냥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뭔가 이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렇게 기금을 만듭니다. 기금을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직접 내는, 보험에서 직접 내는 건 아니고 환자한테 다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기금 제도 같은 걸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간 완충작용 같은 것을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 보시면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예, 다 있죠. 영국 같은 데는 캔서 드럭 펀드라고 해서 기금을 모읍니다. 기금은 누가 낼까요? 건강보험, 제약회사, 그리고 기부. 자,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꼭 올해 제도가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앞으로 나오는 5년, 10년. 지금 나오는 약의 발전 속도는 지금은 5개, 10개 이러지만 앞으로는 한 해에 20, 30개가 막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고 많이 노력을 해왔죠. 자, 근데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암 환자들, 특히 이제 완치 희망을 보이는 환자들한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건가. 마지막으로 아까 그 비용 때문에 희망은 있고 아직 우리가 경쟁 수준이 안 되는데 이 환자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지금 개인 가정에만 부담시켜서 아까 비용 보셨죠? 지금의 소득 수준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영락 없는 계급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메디컬 푸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즘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을 공론화시키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환자, 의료진, 그리고 건강보험, 또 우리 국민들, 뭐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한번 이런 건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연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얼마 좀 더 낼 수 있을까? 또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중에 일부를 암 환자한테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 4대 중증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하실 것인가? 아니면 희귀 난치성 질환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 국민적 합의가 조금 있어야 되겠고, 합의라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뭐 국민 투표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공론의 장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자꾸 환기시키면 우리가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당분간은 버틸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막아줄 수는 없더라도 완전히 그래도 줄여주고 나름 완충작용을 해서 조금 더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완치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대호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랑 이름이 같은 이대호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고요. 네. 강연에 이어서 저희랑 함께 또 소극 콘서트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대호 교수님의 강연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좀 있네요. 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답답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도움 말씀 또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한국 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변루나 서기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 모시고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멋진 강연에 이어서 약간 내용은 답답해지는 그런 강연에 이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게 되는 네, 우리 좀 마무리는 이대호 시원하게 됐으면 교수님이신데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 그 메디칼 푸어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네. 해볼까 하는데 이 과도한 의료비, 재난적인 의료비라고 저희가 또 네. 칭하게 되는데 이 용어의 정의부터 좀 저희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재난적 교수님. 의료비란 뭔가요, 이대호 교수님? 제 질문이 너무 재난적으로 들리시나요? 네. 갑자기 표정이 동공에 지진이 나면서 네. 동공에 재난이 닥치는 듯한 혼란에 네. 빠지신 것 같은. 네. 과연 어느 정도가 재난적이냐? 이게 사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적은 비용에도 사실은 재난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이냐, 조금 나이 드신 분이냐. 보통은 전체 소득에 저희 생각은 한 10에서 40, 50% 의료비로만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집니다. 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질환을 갖게 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직장을 못 가실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즉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즉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소득 가지고 쌓아놨던 소득 가지고 그런데 이게 참 소득을 쌓아놓기 어렵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보통 한 10에서 한 40%, 50% 정도 전체 가계 소득의 비용이 의료비로 들어가면 일단 재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예, 연소득도 괜찮고 월소득도 괜찮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돈의 한 40% 이상이 이렇게 의료비로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재난적 의료비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서기관님. 네, 그 재난적 의료비의 비율을 어느 기준으로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비급여의 비급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약 한 10만 가구 정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10만 가구. 가고요. 네. 야,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근데 서기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좀 멍청한 우문일 수도 있는데 용어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비급여 항목이라 그러면요. 이게 처음에는 언뜻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비급여? 저한테 월급을 준다는 얘기인지 용어 좀 바꿔주시면 안 되면 비급여라는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된다는 좀 어느 분께 여쭤봐야 뜻이죠. 됩니까? 서기관님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까? 저희가 우선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다라는 의미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급여 적용 또는 보험 적용을 저희들이 급여로 한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의 그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까 비급여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에서 주니까 급여, 네. 못 주니까 비급여. 사실 이 현재 흔하게 걸리는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 뭐 암을 또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초기암은 그나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암이 좀 중대해질수록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병원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암 환자 가운데 메디컬 포화의 사례가 좀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잠깐 정정을 하면 소개할 때부터 저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환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자 활동가이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백혈병 투병을 한 계기로 삶의 전환이 되면서 환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전문가적인 견해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입장을, 느끼는 네, 네. 환자 아. 입장으로서 제가 좀 얘기를 하면 네. 근데 그 그- 완치 죄송합니다만 말씀 도중에 완치는 그러면 아까 그 이대호 교수님이 그렇습니까? 말씀하셨던 그 예. 치료가 저 같은 경우는 13년 돼서 이제 완치라고 보면 그렇죠 교수님. 네. 빨리 완치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완치입니다. 네, 맞죠? 예. 완치.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 암 환자들은 그 짧은 시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장기간의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치료비가 많이 들고 또 뭐 저 같은 백혈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졸음세포 이식 같은 그런 그 장기 이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뭐 굉장히 요즘에는 뭐 조정 비용까지 내야 되는데 또 아까 교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가의 신약들이 뭐 한 번에 뭐 1,000만 원이 넘는 신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사보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치료비를 다 대면서 뭐 집을 팔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집을 좀 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메디컬 푸어는 일단은 카드비 내고 뭐 집도 팔고 전세 뭐 이렇게 전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측 하락하는 경우가 참 암 환자들 특히 중증 환자들한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대호 교수님도 주변에 그 암 환자들의 사례를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너무 많이 보죠. 어제도 외래 보면서 심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하고 예후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앞에 3분의 1은 치료 얘기하고 예후 얘기하고 3분의 2는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결정해 오세요.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오세요. 네. 매일매일 저희 외래에서 겪는 일입니다. 특히 폐암 환자들은 최근에 약들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또 저도 이제 심사평가원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약잔을 급여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양쪽이 다 입장이 이해가 돼요. 건강보험도 입장이 이해되고 우리 환자 보호자 입장도 이해되고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근데 경험이 많냐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매일매일 보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실 20년간 사망원인 1위로 꼽혀온 게 사실 암이거든요. 주변을 84년 이후 저희가 통계 작성 이후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 주변만 봐도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한 집 건너 혹은 두 집 건너 이렇게. 뭐 저희 가족 예.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네. 그런데 이렇게 메디컬 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암 환자들 진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얼마나 되나요? 참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뭐 어떤 보고에 따르면 한 70만 명, 100만 명 정도 될 거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늘면 늘었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이제 이 상황에서 가보면 사기이니까 드러나지 않은 암 환자들 그리고 저같이 무서워서 건강검진 잘 안 가는 네. 그 중년의 남자들 가장의 입장에서 두려워서 못 가는 예? 네, 그러니까 잠재적 환자들도 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되게 안 좋은 환자입니다. 안전 환자. 미리 오셔서 건강검진에서 빨리 발견을 하시면 이렇게 비싼 약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김범산 선님 예, 넘어가죠. 예, 이번 기회에 한번 넘어가고요. 가시죠. 넘어가고요. 그 한국 임상암학회 그 환자 서베이 결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교수님. 예.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한번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워낙 이제 임상 종양학회라는 게 대부분 저희 같은 종양내과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자료인데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네. 전체 비용의 한 73%를 비급여로 한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가계 소득 중에서 상당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 서베이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한되는 환자들한테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저 데이터만 가지고도 저 정도 나왔다면 아까 보여드렸는데 예. 앞으로 실제는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 자체가 그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니까 표본에 속하지 않는 분들의 그 데이터까지 접하면 훨씬 더 많은 예,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서기관님께 좀 여쭤보죠. 이런 그 암과 같은 특별히 중증 환자 분들을 위한 특별
특별한 제도 같은 것도 좀 있지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암 환자 또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그 본인 부담률은 지금 다른 일반적인 그런 그 통상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외래 같은 경우에 한 30에서 한 60%의 본인 부담률을 내고 있는데 또는 이제 입원 같은 경우 한 2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에 대한 그 본인 부담률은 통상 한 5에서 한 10% 이렇게 낮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이러한 그 비급여의 측면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해소를 위해서 13년도에 4대 중증 그 관련한 비급여 항목을 한 672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예상치 않은 질병의 발생으로 그 의료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또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본인 부담 상한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뭔지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요. 예, 현재 현황이 어떤지. 네네. 그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7개 그 구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의료 1분이 해당하는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그 구간에 계신 분들은 1년에 약 한 122만 원 정도까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소득이 많은 구간에 속한 사람은 514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을 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나 차상위 가구인 경우에는 의료비가 한 100만 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고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의료비 발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의 가장 키워드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해당 구간에 속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넘어가면 네,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건데 비급여를 제외한다는 게 또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예. 비급여라든지 선택급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메디컬 푸어가 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76, 77%였다가 2015년에는 아마 지금 79.9%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환자나 국민들이 그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수치와는 좀 그 다르죠. 수치와는 그러니까 OECD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0이고 이렇게 중증 환자들은 평균 90%까지 보장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체감률이 다른 거는 현장에서의 그 빠르게 나오는 뭐 신약이나 비급여, 신의료 기술에 있어서 그 건강보험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나오고 또 건강보험료는 그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한계가 있고 또 배분의 형평성이 있고 분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정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고 또 느끼는 환자들은 제도는 계속 올라가고 보장성은 확대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비급여가 약값이 뭐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장률은 수치상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항암 신약들의 약값이 워낙 비싸고 그게 비급여이다.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느끼는 그 경제적 부담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컬 푸어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대체 약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2015년도 이후에 나왔던 대부분의 신약들은 미국 가격으로 하면 월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 13년도에 보시면 보험급여들이 된 약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보면 월 한 5천 정도 나갑니다. 미국 가격. 아까 보셨지만 한국은 약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정부가 노력했고요. 건강보험이 노력을 해서 제약회사들하고 많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이 들어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최근에 나온 약들이에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올해도 벌써 몇 개가 미국은 허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값이 싸지면 저희도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약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현실에 적용되고 과거에 비해서 약이 개발돼서 허가돼서 실제로 환자한테 쓰이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약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는데 2013년도에 국내에서 첫 환자가 전 세계에서 첫 환자가 참여를 하셨어요. 약은 2015년도에 허가가 됐습니다. 2년 만이에요. 그게 빠른 건가요? 2년 만에 되는 게? 예, 옛날에 한 7년에서 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버퍼링하고, 그러니까 완충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험하고. 예. 네. 근데 요즘은 약이 개발되고 임상에 도는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천문학적으로. 예, 보다 많은 환자가 임상시험을 참여해야 되고 보다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고 제약회사는 이 약의 개발을 통해서 이 약에서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약에서 얻어진 이득을 가지고 다음 약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값이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의 어렵습니다. 비용은 거기까지만 듣죠, 비용 얘기는. 네. 예. 그러니까 약값은 굉장히 비싸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항암 치료라는 게 꾸준히 또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과 번거로움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신약을 절실히 찾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자꾸 좋아져요. 음. 부작용은 갈수록 적어져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원민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요즘 약은 꾸준히 안 드시는 약들이 많아요. 초반에 1년, 2년만 하고 끝나는 약들. 그래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년, 2년 하고 그다음에 병이 이제 좋아지면 이제 약을 끊고 지켜봅니다. 우리 네. 수술하고 딱 끊죠.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2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 점이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의료 기술 중에는 한 번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갈 때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돈, 네. 돈 얘기는 느낌은 예. 횟수는 줄지만 예. 한 번에 많이. 네. 이은영 선생님, 그 신약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자 본인,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필사적일 수밖에. 교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좋은 거 말씀 많이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환자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효과는 올라가고 부작용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항암 치료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항암 요법이었고 아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글리백이라는 표적 항암제가 나오고 이후에 지금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효과는 많이 올라가고 삶의 질은 그러니까 부작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예전에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고 가족들하고 충분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을 하는 준비를 하기도 하고 완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그 고가의 신약이지만 요즘에 많이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 질까지 고려했을 때 이렇게 신약들을 더 절실히 찾으시는군요. 네. 항상 어디서나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마련인데 네. 자 이제 그것도 한번 여쭤보죠. 그 아까 좀 뭐 강연에서도 좀 나오긴 했지만 왜 이렇게 신약이 나와서 뭐 건강보험 특히 뭐 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물론 사회 모든 현상이 그렇죠. 현상이 있고 뭐 제도로 따라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 좀 특별히 좀 더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개발돼서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시간이 좀 타임렉이 있는 겁니까? 제가 바꿔요 먼저.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범사 아나운서님이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약이 너무 빨리 발전합니다. 약이 빨리 발전하니까 이 약제에 따른 일종의 비용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충분히 분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사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을 쓰고 나서 환자한테 몇 명이 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효과 있는 건 바로 보이죠. 이제 환자가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이 약을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급여를 해주려면 1년에 이 약값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해야 될지, 국가 재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대상 환자가 몇 명이야 될지, 이 비용이 2년 되면 더 쌓이겠죠? 3년 되면 더 쌓이겠죠? 그러면 비용이 올해 1조 들어갔던 게 2조, 3조 들어가야 되는데 약 하나에다가 이 모든 비용을 다 넣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즉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예측 가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이가 있죠. 약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제도가 가기에는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기동민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2000년대 후반만 해도 약이 개발되고 그게 실제로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의 연장을 보이는 약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실제로 생존 기간 연장이 뚜렷하지 않았었던 약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럼 2000년대 초반에는 30개 하면 5개 정도 효과 있을까요? 30개 신약 개발되면 예, 5개 정도만 5개 정도? 효과가. 예. 그것도 뭐 장기간의 효과는 아니고. 그렇죠. 아. 근데 요즘 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되는 약들은 보통은 초반의 효과들이 후반의 장기 생존으로 이어져요. 하나씩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예. 문제는 이 약들이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2025년이라 해봐야 앞으로 10년이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약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 2025년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니 2020년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말 현실적으로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요. 하루가 급한데. 절실한데. 예.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서기관님이 혹시 그 보충해서 답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시간이. 우선 보험 고가 신약, 항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저희가 경제성 평가 면제라든지 뭐 이러한 위험부담 제도라든지 이런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약가 제도를 좀 유연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고 나서 등재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약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질적인 각 약가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조정해야 되고, 또는 급여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조정하는 그런 기간, 또는 타당성의 기반을,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한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사실 질병으로 인한 몸과 또 마음의 고통도 있는데 거기에 이 어마어마한 진료비에 따른 경제적 고통까지 사실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럼요. 환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환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VCR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달쯤에 받았습니다. 5kg 정도. 그다음 이제 예예. 그리고 이제 계속 속이 터부룩한 증상. 그런 증상이 좀 가길래, 그다음 이제 속이 아파서,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하고, 거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2기라고 했는데 암센터 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미 아래쪽으로 다 번져 있다고, 그래서 4기가 돼서 적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적출을 하게 됐습니다. 밤송송 30번 받고 함 4번 맞았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해고가 된 상황이죠, 나중에. 왜냐면 시내버스를 운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치료를 받고 나가는데 복귀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면 또 악성 빈혈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고사직이 되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제가 해서는 안 되고
대중교통을 다루는 사람이 그걸 숨기고 빈혈을 숨기고 이랬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주사과 같은 그런 거 돈이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보험이 된다. 그때 저 당시에는 보험이 안 돼가지고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예, 그때 3년 맞이라더라고. 제가 교수님한테 3년까지 맞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1년 맞고 이제 그 약을 중지했어요. 그 약이 굉장히 저한테도 부담되고 그랬어요. 또 내가 넉넉하고 그러면은 가겠는데 저도 또 남편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아들을 둘이 사는데 부담이 되고. 병원 내 안에서만 이제 프로그램을 하지, 정부에서는 일단은 뭐 약물을 투입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돼 있지, 이후에 암 환우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검진비를 좀 싸게 해줬으면 좋겠고,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와가지고 검진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하고 그래요. 정부에서 좀 한쪽 없는 사람도 좀 혜택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장애 같은 걸 해가지고 좀 얼마라도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례를 봤습니다. 네.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사실 더한 사례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현장에서는 교수님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실 것 만나실 같아요, 것 하루하루가. 네.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주로 폐암을 보는데, 폐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어가세요. 평균 진단 연령이. 보통 이제 외래를 보게 되면 이제 자제분들을 다 예, 맞아요. 같이 오시거든요. 이제 환자분한테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뭐 저는 조금 더 환자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어떤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어르신들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합니다. 참 이때부터 아주 딜레마입니다. 네, 가족들한테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제 치료를 하고 싶지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아직 소득 수준이 사실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1년, 2년 넘어가면 좀 쉽지 않습니다. 참 시작하기 어려워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조금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나 급격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저희 제가 카드 쓸 때 가끔 3개월 분할, 6개월 분할 하듯이 좀 이런 비용들 분할해 줄 수 있는 제도 내지는 이렇게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담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은영 사무처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한국 백혈병 환우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접하실 것 같거든요.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치료약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는데 돈 때문에, 치료비 때문에 그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제가 10여 년 전에 치료받을 때도 백혈병 하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치료비가 거의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도 가족이나 당사자가 저희 단체에 문의를 할 때 완치율이나 치료 성적이 얼마나 되나요도 물론 묻지만 그 중에서 거의 첫 번째는 치료비가 얼마나 드냐예요. 그거를 접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희 또 환자단체 일하다 보니까 또 백혈병 말고 다른 사례도 또 만났었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폐암 환자를 만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지금은 보험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보험이 안 되는 약이었고 또 그 비흡연 환자한테 많이 발생되는 그 종류의 암 환자였는데 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본인의 그 임의대로 약을 줄여서 복용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한 알에 너무 비싼데 맞아요. 두 알을 먹으니까 네. 하루 건너서 복용하고 저희 단체에서 모금 운동을 해서 뭐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치료를 받는 건데 목숨을 내걸고 또 그런 맞아요. 상황까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전혀 이 실감이 안 되는, 뭐 피상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당사자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절실한 문제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과연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건지 방법이 없는 건지 좀 네, 이야기해봐야 되지 대안을 않을까요?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환자들의 입장을 또 대변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윤영 사무처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가장 시급한 문제, 개선했으면 좋겠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암이나 희귀질환은 본인 부담이 5%에서 10%예요. 아까 뭐 급여 비급여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암 환자들한테 치료 보장권은 건강보험 급여화인 거예요. 말 그대로 급여화가 되면 5%에서 10%를 부담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쭉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급여화 갈 때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길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식약처 허가만 되면 비급여로 약을 복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별 스트레스 없이 복용을 하고 보험될 때까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거든요. 이거만큼 불평등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거는 신속한 건강급여화가 가장 신속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와닿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급여화될 수 있는 방법, 특히 뭐 신약 출시하고 보험 적용받는 시기를 줄이는 방법, 이런 거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나름 모든 나라에서 좋은 제도는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도가 조금 더 정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가도 일괄적으로 5%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무조건 보험이 되는 급여가 결정되는 순간 100만 원 하는 게 5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급격히 떨어지고 국가가 95만 원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 조금 한번 약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번 5%, 20%, 50%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 그다음에 약도 지금 이제 1년, 3년, 5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빨리, 어떤 경우는 조금 늦게 이런 식으로 조금 정교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였죠. 완충하는 작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꼭 올한 논처럼 그러니까 회색이 없어요.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회색도 조금 만들어주면 어떨까? 사실은 색깔도 빨간과 파란만 있는 건 아니죠. 노랑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도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그런 논의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학원에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오반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조금만 네. 대부분의 저희 현장에서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같고요. 조금은 다른 부분이 환자단체에서 고민하는 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식약처 허가가 돼서 약을 쓸 수 있으면 돈이 있는 환자든 돈이 없는 환자든 다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까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식약처에 허가가 될 때 심사랑 신청이랑 건강보험 등재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일단 환자들한테 복용을 해서 환자들을 살 수 있는 환자들은 살되고 그 다음에 급여나 약가 협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사후에 정산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환자들한테 하면 그 약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선별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저희가 그거는 더 현행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 안에서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도가 바뀐다면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식약청 얘기하신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개선할 많은 논의가 지금 몇 년째 계고는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수하게 경제적, 의학적, 과학적 논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약간 이념적인 논거도 조금 들어갑니다.
우리가 과연 이 불평등, 형평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아까도 지금 이제 우리 이은영 사무처장님 얘기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용 부담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비용 부담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지금 있는가도 조금 고민스러워요. 아까 4대 중증 질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정권 때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4대 중증에 안 들어가는 다른 중증은 어떻게 하지요? 하고 바로 말이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형평성의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공론회장에 올려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대 0으로, 0대 100으로 할 수는 없고요. 뭐 60%가 찬성하면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40%가 찬성하면 조금 늦추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H 콘서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네. 예. 오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뭐 제도가 좀 보완이 되고 또 환자들이 저렴하게 신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어떤 위험성이나 뭐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아마 약제 부작용을 원명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사례 하나 제가 잠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건강보험에 오기는 조금 아직 보험급여 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약이 있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은 많이 보여요. 지금까지 봐서는 많은 의사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아주 회색지대에 들어가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보였지만 이제 영국 같으면 이제 캔서 주억 펀드 아니면 이제 이런 펀드를 만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약회사 돈을 넣고 이제 나라도 일부 돈을 넣고 그다음에 일부 건강보험에서도 일부 넣고,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건강보험급여가 들어가기도 해서 버퍼링을 통해서 일정 약을 미리 이제 급여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제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대신에 2년 뒤에 항상 평가를 하죠. 평가해서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환자를 되게 세분화해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폐암, 조금 더 나오면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딱 두 개 나누고 조금 더 나누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를 점점 세분화해서 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세분화되는 환자의 숫자가 적어요.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도 저희가 의미 있는 약질을 투여할 수 있거든요. 건강보험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간에 완충 작용할 수 있는 재단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제도 같은 게 있으면 이런 환자들한테도 저희가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이 환자들은 사실은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약제를 개발하고 또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때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약을 개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들을 선별하고 진단하고 하는 이런 의료 산업 쪽은 의외로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좀 얘기가 좀 너무 지나갔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또 적용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요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보험 적용 범위를 좀 넓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어떤가요, 서 의원님?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어떤 그 보장성 강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기도 한데 비급여에 대한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또한 급여 타당성이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급여를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그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상한액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인하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는 18년도에 그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4대 중증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지원하는 그 질환 대상을 넓히고 특히 외래의 경우에 중증 질환 내지는 희귀 질환의 경우에 고액의 외래비가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벌써 아쉽게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세 분께 한 마디씩만 좀 들어볼까요? 예, 교수님부터. 참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면 암이 걸릴 확률 높으세요. 이 치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본인을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더 내고 건강급여 보험료 좀 더 내고 세금 조금 더 내서 그 비용을 여기 의원님 계시는데 딴 데 쓰지 말고 이쪽으로 다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은영 사. 저희가 간혹 설국 절차 얘기를 합니다. 설국 절차가 환자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부유한 환자, 민간보험이 여유가 많은 환자, 가난한 환자, 그 가난하다 못해 아예 설국 절차도 오르지도 못할 수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가 이런 차별을 받는 그런 제도는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님. 네. 국민들의 건강 증진 내지는 그 편안한 또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그 기본이 건강한 측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정부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피하고 헬스하게 살고 싶은 저희가 H콘서트를 함께 해봤는데요. 네.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시면서 고민해 주신 기동민 의원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좀 더 무거운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회장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 이제 세 분이 나와서 말씀 주셨지만 현업에 있는 분들 또 환자의 입장 또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지금 건강보험 그 누적분이 20조가 넘습니다. 많이 쌓여 있죠. 예.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전부 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쓰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정부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령화는 계속 지속될 거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계속 저출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또 올해부터 진행되는 지역과 직장보험이 통합되면서 연 3조 정도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쓸 곳은 대단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처지를 존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사회적 합의의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일도양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충분하게 소통해서 정말 고통받는 분들의 입장들이 충분히 배려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또 그리고 또 여당
의원이시니까 비록 막내이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모습에서 일말에 좀 더 큰 기대를 네. 조금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특별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탁드리면서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김범선 아나운서께서 왜 마지막 순간에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시는지. 예. 예, 그게 바로 또 국민의 이런 게 소망이고 예,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님들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이런 공론의 장을 또 마련해 주신 분이 또 기동민 의원이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그것도 크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했는데요.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H 콘서트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